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상황을 보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6일에 열리는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야권 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을 했고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상황을 좀 보자라면서 현재까지는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독대 요청의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먼저 한동훈 대표가 두세 달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용산하고 소통에 아무 문제 없어요. 수시로 연락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주 전에 한 달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수시로 연락합니다. 당대 비서실장 통해서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언론에 이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났습니다. 보도가 났어요. 제가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한 사례는 가끔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수시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제 기억에 거의 기억이 없어요. 여야 대표, 그러니까 여당, 야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독대 좀 합시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역시나 의정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야당이야 할 얘기가 더 많겠지만 여당으로서도 이번 추석 연휴의 이 의정 갈등, 소위 응급실 대란 이것이 더 이상 상황이 관리 불가능한 상태다. 자칫하다가는 일상적인 국정 동력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대통령이 정말 이 상황 알고 있는 거 맞냐? 내 얘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 맞냐? 중간에 혹시 곡해된 거 없냐?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통령한테 내 얘기 제대로 전달된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까지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계기는 뭐 의정 갈등 관리 문제겠지만 그만큼 지금 여당 내의 소통 구조가 사실상 붕괴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소통 잘 돼요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뭐 사실상 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소통 붕괴라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독대를 요청한 상황부터를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 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원할 거라고 보시는지 소통 궁금합니다. 붕괴라고 말씀하신 건 좀 지나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5년 이 정원 문제를 다시 건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수시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하고 25년도 안 되고 26년도 안 되고 그다음에 27년 논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7년은 이제 선거를 대선도 있고 26년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야지만 논의 테이블로 의료계를 이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다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의료계 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게 밖으로 알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려졌을 때 또 이게 이 사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대통령하고 독대를 통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만났을 때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가 또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을 틈을 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민심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그런 어떤 간극이 존재한다.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 앞에서 그다음에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앞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사고해서 큰 틀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예. 독대 요청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로 긴급하게 대통령님 만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면 비서실장 통해서 연락된다면서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에서 한동훈 대표 쪽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쪽인지 모르겠지만 독대 요청했는데 이거 곤란할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의정 갈등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대화가 안 통해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언론에다 흘린 겁니다. 거꾸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만나면 조용히 와가지고 따로 조용히 연락해서 만나면 되지 공개적으로 나하고 만나자고 그래? 이거는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내 말 안 들어요. 지금 소통 안 되니까 언론에다가 저 대화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안 들어줘요. 이런 갈등이 폭발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독대 요청과 이 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과연 두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독대 얘기가 나왔는데 안 만나겠습니까? 좀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났을 때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언론에 안 나오고 실제로 두 분이 뭐 오늘 저녁 드시는데 저녁 드시기 전에 내일 저녁 드시기 전에 뭐 앞에 만나든 뒤에 만나든 만나고 나서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박수 쳐주죠. 그런데 이거는 만나기도 전부터 이거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줘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이게 언론에 지금 나온 것 자체가 상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박 교수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만나는 것 자체부터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압박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7개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정책과 예산과 그런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게 본인의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우호적 차별화냐 아니면 차별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호적 차별화란 그 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뭐 여당 대표가 일정 부분 플레이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공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025년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시적으로 정부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통해서 양보안을 가져오면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의료계나 야당에 대해서도 사실 변화나 좀 중재의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한동훈 대표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국회에서 의협 회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연속해서 이제 의협 회장을 만났고 이로 인해서 좀 여야 의정 협의체의 불씨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당 대표가 그동안에 의료계와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뒷이야기는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못 내고 있어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의협 회장과 국회에서 만났는데 뭐 만나고 난 다음에 의협도 상황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더라.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노력해주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정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 대통령이 귀국하기도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25년 입시 못 건드려요라고 입시를 이미 딱 박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만나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미리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대 굳이 할 필요 있어? 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야당에서도 뭐 종교계까지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25년 입시, 26년 입시도 처음에는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26년 입시는 뭐 합리적인 대안 가져오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할게요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25년 입시는 또 못 건들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또 의료계가 우리가 무슨 남북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신원식 의장 오셔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도 마치 남북 대화에 노력하겠다는 얘기처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대화를 위한 의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25년도 입시에 대해서 이미 양쪽이 다 공표를 해버렸어요. 25년 입시 안 건드리면 안 만난다. 25년 입시 절대 못 건드린다. 이 상황에서 정말 야당과 종교계까지 나서도 과연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측면을 국민들이 느끼는 거죠. 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고 야당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 계산을 집어치우고 즉시 협의체 가동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야당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있어서 의료계에서 참석이 잘 안 됐지만 15개 협회가 있다고 단체가 있을 때 일부라도 참여한 상태에서 야당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가동해서 출발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의료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런 기사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구속됐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인권 유린,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협회에서는 저항 수단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협회의 어떤 고위 관계자는 그 간호사분들 PA법 관련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니까 간호사들 관련해서 건방진 것들, 그다음에 또 장기판의 졸주제, 말주제 그런 식으로 폄하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대담하기 전에 5개 빅5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을 더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채용을 그러니까 한다고 결국은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의료계가 너무 본인들의 어떤 입장만 계속 고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이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지탄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협의체 논의를 한다고 했으면 본인들의 불만을 이 협의체 안에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야당 대표가 협회 관계자를 만나서 대표를 만나서 회장을 만나서 이쪽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으면 참여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추상적인 워딩으로 하면서 결국은 정부나 여당을 공격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이번 주제는 국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6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야당이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금법 등과 관련해서 법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표결이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고 질문을 드린 게 참 여러 차례인 것 같은데 이 거부권 재표결 이 전국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제가 여기 22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예. 제가 그때도 한참 갈 거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이었고요. 국민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국정의 기조를 바꿔라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기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의 지지율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만든 법이 다 좋은 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용산에 그런 소위 말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요. 그럼 여당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단독으로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다수결이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이 거부권 도돌이표 정국은 당분간 더 갈 거다. 문제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여당이나 용산에서는 입법 독주를 하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정권이,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도 좀 듣고 시민단체의 요구도 좀 듣고 그리고 좀 대화에 나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정 갈등이 됐든 25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먼저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화와 타협, 나 이렇게 국정기조를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들이 야, 민주당도 똑바로 해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야, 이놈의 대통령은 어떻게 바뀌지가 않냐. 그냥 계속 이 얘기만 되는 도돌이표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 코 닥친다. 정말 지금은 여권이 방송사법이나 25만 원법에 대해서 거부권에 대해 표결에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김여사법이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됐을 때 돌아왔을 때 과연 그때도 똑같을까? 상황은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특정 법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행사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국정기조의 변화 없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에 이것이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마저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공통 공약을 먼저 하고 네. 민감한 건 뒤를 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뭐 거창하게 여야 대표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 공통 공약보다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힘의 논리로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예로 뭐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MBC의 어떤 경영진, 그 경영진을 계속 사수하기 위해서 방송사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25만 원도 돈이 많으면 재정이 많으면 괜찮죠. 근데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25만 원에 대해서 집착하는 부분은 사실 기본사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공약과 연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진영 논리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정치의 온도가 과열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게 끝날 것인가? 저는 10월 말에서 11월 한 중순에서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한 사람을 위한 포획된 그런 방탄의 수령에 빠져 있는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는 현실감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이 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펌으로 전락된 그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 바꾸기 위한 그거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좀 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이 됐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검찰 압박 입법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이제 법사위에 법 왜곡죄를 상정하고 또 다음 달이죠. 검사 탄핵 청문회도 제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면 못 만들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법이 통과되는 거는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앞에서 뭐 방송사법,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정말로 거부권이 행사된 수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왜 됐습니까? 지금 의료개혁한다고 소위 말해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한쪽에 붕괴되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국민들도 간호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뭐 검찰 개혁 입법,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든지 또는 왜곡죄, 법 왜곡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들은 여러 가지 올릴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이 그걸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검찰이 똑바로 했으면 저는 이거 여론조사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여론조사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지지 여론이 나옵니다. 찬성 여론이 나와요. 왜 나오느냐? 누가 보더라도 지금 검찰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그다음에 별건 수사, 굉장히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여당 인사나 김 여사에 대해서는 똑같은 죄목으로 기소되신 분이 유죄를 받아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국민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데도 불기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임사단장 구하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높은데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검찰의 편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에서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수사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뭔가 검찰 개혁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입법의 지지율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검찰과 여당이 고민해 봐야 된다. 무조건 이재명 지키기 위한 법이다. 뭐 이렇게만 몰고 간다고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권이 심사숙고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 법은 조금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국민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겁니다. 예, 여러 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검수완박 시즌 2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에 관련해서 국민들 동의가 높다, 뭐 여론조사를 하면 높게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잘못한 일을 하고 언론에서 제기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미안해하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도둑이 경찰한테 몽둥이를 둔 격이죠. 검찰이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해체해야 될 조직이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독립운동했나요? 민주화 운동을 합니까? 정과 사범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선상이. 그다음에 지금 7개 사건에 대해서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년 구형을 받은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9박 10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가서 골프 3, 4시간 치는데 3명이서 그다음에 낚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휴대전화에 돼 있고 휴대전화 입력도 돼 있고 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4번의 방송에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대장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선을 확 긋기 위해서.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대장동 시즌 2라고 비판을 받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본인의 성남시 선대 본부장이었던 사람 김인섭 씨 관련해서 징역 5년이 나왔거든요. 77억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팔았던 사람이 이재명하고 정진상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또 손절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본인은 억지 춘향으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협박을 받았던 공무원, 협박을 했던 국토부 직원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압박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다. 그런 얘기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없는 죄를 더 씌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수사금지법, 판검사 탄핵 여러 가지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건 다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처사고요. 헌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선은 영광군수 재선거에 쏠리고 있는 것이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영광을 찾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협력관계였던 두 당 대표가 지금 모두 영광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가 뭐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은 이제 호남이 예전 같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장악력 이게 과거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 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어떤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야 두 당이 저는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선이 이제 전국의 전선이 김 여사의 이 공천 개입 논란에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개의 그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전국 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그거는 하나의 구청장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이번 총선 결과에 굉장히 통행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의 여권은 그래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했고 그거 그대로 가다가 총선에서 대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는 구도가 명확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뭐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굉장히 선전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평가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국정 기조나 어떤 그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점 특히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군수 선거지만 예. 작은 단위 선거지만 의미는 크게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특히 영광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영광 쪽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이게 민주당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애써 평가절하하고 싶은데 결과가 상황이 안 좋게 나온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리스크 앞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전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조국 혁신당에서 12명의 그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기명 횡사, 친명 횡재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역풍으로 조국 혁신당이 이 12석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자기 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등에서 뒤에서 이제 좀 머리를 때리는 형국 아닌가 그런 자주 섞인 분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차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